제25장. 한 달간의 약혼기간이 다 지나갔다. 마지막 남은 시간들이 헤아려지고 있었다. 다가오는 그날의 결혼식을 연기시킬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준비도 모두 완벽했다. 적어도 나는 더 할 일이 없었다. 짐을 꾸려 넣어 잠그고 끈으로 묶은 트렁크들이 작은 내방 벽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 그것들은 런던으로 가는 길에 올라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니, 내가 아니라 내가 아직 모르는 죄인 로체스터라는 사람이 꼬리표만이 아직 부착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작은 사각형 딱지 4개는 서랍에 들어있다. 로체스터 씨가 손수 런던 땡땡 호텔 로체스터 부인이라고 적어놓은 꼬리표였다. 나는 그것을 트렁크에 달 수 없었고 남에게 달아달라고 부탁할 마음도 나지 않았다. 로체스터 부인,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 8시 이후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모든 소유물을 그녀에게 양도하리라. 경대 맞은편 옷장에 로체스터 부인의 것이라는 옷들이 이미 로우드 시절의 내 검은 모지옷과 밀집 보닛 대신에 들어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결혼 예복도 내 것이 아니었다. 진주색 의상과 안개 같은 베일이 커다란 옷걸이처럼 변해버린 그곳에 걸려있다. 나는 그 이상한 망령 같은 의상을 감추려고 옷장문을 닫았다. 이 밤, 이 시간에 9시였다. 그 옷은 내 방의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미광을 뿜어냈다. 흰 꿈이여, 너를 혼자 남겨두겠다. 내가 중얼거렸다. 열이 나는 것 같아. 밖으로 나가 바람 좀 쐬어야겠어. 내가 이렇게 열에 들뜬 것은 준비하느라 바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 때문만도 아니었다. 물론 이 두 가지 상황이 밤늦은 시간에 나를 어두운 정운으로 종종 걸음치게 한 불안정하고 흥분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한몫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세 번째 원인이 내 마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내 마음에는 이상하고 불안한 생각이 하나 달라붙어 있었다. 전날 밤 나에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났다. 나 이외에 그 사건을 보거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날 밤 로체스터 씨는 집에 없었다. 농장 2~3개가 있는 50km쯤 떨어진 작은 영지로 볼일을 보러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출발에 앞서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다. 내 마음의 짐을 털어놓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불가사의의 해답을 찾고 싶었다. 독자여,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 내가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도 그 비밀을 듣게 될 것이다. 비 한 방울 흩뿌리지 않으면서도 남풍은 하루 종일 세차고 강하게 불어댔다. 나는 바람을 맞으며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자 바람은 더 거세지고 요란스러워졌다. 나무들은 한 시간에 한 번도 가지를 뒤로 젖히지 못하고 꼼짝없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었다. 가지를 달고 있는 그들의 머리는 쉴 새 없이 북쪽으로 휘어졌다. 극에서 극으로 날아가는 구름 뒤로 다른 덩어리들이 빠르게 따라갔다. 7월의 그날에는 푸른 하늘을 조금도 볼 수 없었다. 뇌성을 울리며 허공을 메우는 엄청난 대기의 흐름에 내 마음의 혼란을 맡기고 바람 앞으로 달리는 일에는 물론 야성적인 기쁨도 있었다. 월계수 산책로를 내려가다 벼락 맞은 칠엽수의 자네와 마주쳤다. 그것은 시커멓게 쪼개진 채 위로 솟아 있었다. 가운데가 쩍 갈라진 줄기가 숨찬 듯 무시무시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갈라진 반쪽들은 단단한 밑둥과 강한 뿌리가 받쳐주는 덕분에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다. 하지만 생기는 파괴되었다. 더는 수액이 흐르지 않았다. 양쪽의 커다란 가지들은 생명이 끊어져 다음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하나둘 땅으로 떨어질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하나의 나무라고 할 수 있었다. 자네이긴 하지만 완전한 하나의 자네였다. 나는 괴물처럼 쪼개진 그 조각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생물이라도 되는 듯 말을 건넸다. 서로 단단히 붙어 있다니 장하구나. 겉으로는 수처럼 까맣게 거슬려 상처 입은 듯이 보이지만 그 충실하고 정직한 뿌리에서 올라오는 작은 생명의 감각이 아직 너희 안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초록 잎사귀를 피우지 못하겠지. 너희 가지의 둥지를 틀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들을 더는 보지 못할 거야. 기쁨과 사랑의 시간은 끝났지만 너희는 외롭지 않아.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할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나무를 올려다 보았을 때 그 찢어진 틈을 채우는 하늘에 순간적으로 달이 나타났다. 둥그런 달은 핏빛으로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달이 나에게 당황스럽고 쓸쓸한 시선을 던지더니 다시 깊은 구름의 흐름으로 얼른 숨어버렸다. 바람이 손필드 주위에서 잠시 잦아들었다. 하지만 멀리 숲과 개울 너머에서는 미친 듯이 서글픈 통곡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왠지 슬퍼져서
나는 다시 달렸다. 가수원 안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니며 나무뿌리 근처의 풀에 잔뜩 흩어져 있는 사과들을 주워 모았다. 그 후에는 익은 것과 익지 않은 것을 추려냈다.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저장실에 쟁여놓았다. 그 후에 불이 지펴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서재로 들어갔다. 여름철이기는 해도 이렇게 서산한 밤에는 로체스티가 돌아왔을 때 활활 타고 있는 불길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얼마 전에 누군가 지펴놓은 불이 잘 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안락 의자를 벽난로 옆에 가져다 놓았다. 그 옆에 탁자를 끌고 갔다. 커튼을 내리고 양초를 켤 수 있게 준비해 두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자 전보다 더 불안해져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다. 그 방의 작은 시계와 현관홀의 오래된 시계가 동시에 10시를 울렸다. 왜 이리 늦으실까? 정문으로 가봐야겠어. 가끔 달빛이 비치니까 길을 내다볼 수 있을 거야. 이제 곧 오시겠지만 마중을 나가면 불안한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거야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울창한 잎으로 정문을 덮고 있는 큰 나무의 가지 끝에서 바람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길은 오른쪽도 왼쪽도 모두 인기척 없이 고요했다. 달이 내다볼 때 가끔씩 가로지르는 구름의 그림자를 제외하고 길은 움직이는 것 하나 없는 길고 창백한 하나의 선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 어린아이 같은 눈물이 내 눈을 흐릿하게 했다. 실망스럽고 초조해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창피한 마음에 얼른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계속 스승이었다. 달이 완전히 자기 방에 틀어박히고 짙은 구름의 커튼을 닫아버렸다. 밤이 점점 어두워졌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비가 몰아치고 있었다. 제발 돌아오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차 마시는 시간이 되기 전에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벌써 캄캄해졌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으시는 걸까? 사고라도 난 것일까? 지난밤 사건이 다시 나의 뇌리를 스쳤다. 나는 그것을 재앙의 경고로 해석했다. 내 희망이 너무 찬란한 것이라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최근에 내가 너무나 큰 행복을 누려서 나의 행운이 정점을 지나 이제 내리막으로 접어든 게 틀림없다고 상상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분이 이런 악천 후에 밖에 계시는데 나 혼자 난로가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 가슴을 쥐어 짜는 것보다 팔다리가 피곤한 게 나아. 길까지 마중을 나가야겠어. 나는 출발했다. 빠르게 걸었지만 그리 멀리까지 간 것은 아니었다. 400m를 다 못 갔을 때 말바꿈 소리가 들려왔다. 말에 올라탄 남자가 전 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옆에서 개 한 마리가 따라 달렸다. 사악한 예감이여 물러가라. 로체스터 씨였다. 메스루를 타고 파일럿을 거느리고 그가 나타났다. 그가 나를 보았다. 달이 밤하늘에 푸른 불판을 열고 물기 어린 빛을 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모자를 벗어 머리 위로 흔들었다. 나도 그를 맞으러 달려갔다. 그가 안장에서 몸을 구부려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자, 이게 당신이 나 없이는 못 산다는 증거야. 내 신등을 밟아. 두 손을 이리 내 올라타.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기쁨이 내 몸을 민첩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앞으로 올라탔다. 진심 어린 환영의 키스를 받았다. 자랑스러운 승리감도 느껴지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가 기쁨을 억누르며 다그쳤다. 이런 시간에 날 맞으러 나오다니 무슨 문제가 있나 자넷? 뭐가 잘못됐어? 아니요, 나리가 돌아오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도저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독한 비바람이야. 그래, 당신은 인어처럼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군. 내 외투를 당겨 몸을 감싸요. 그런데 열이 있는 것 같아, 제인. 볼도 뜨겁고 손도 뜨겁고 다시 묻겠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요? 이젠 괜찮아요. 무섭거나 불행하지 않아요. 그럼 아까는 무섭고 불행했다는 건가? 조금요. 차차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괴로워했던 걸 들으시면 아마 한심하다고 비웃으실 거예요. 내일이 지나면 실컷 비웃어 주겠어. 하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못해. 내 전리품이 아직 확실치 않거든. 이게 당신인가? 지난달에 뱀장어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고 들장미처럼 가시 돋쳤던 그 사람이 맞나? 어디 한 군데 찔리지 않고는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길 잃은 양처럼 품에 안겨 있군. 당신이 목자를 찾으려고 우리 밖으로 헤매 다닌 게라고. 그렇지 제인? 당신을 뵙고 싶었던 건 맞지만 너무 의시되지 마세요. 손필드에 다 왔어요. 이제 내려주세요. 그가 보도에 나를 내려주었다. 조언에게 말을 맡기고 집 안으로 나를 따라와서는 얼른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서재로 오라고 말했다. 내가 계단으로 걸어가려 하자 그는 나를 가로막고 오래 꾸물거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나는 꾸물거리지 않았다. 5분 후에 다시 그에게 돌아갔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앉아서 나와 같이 식사합시다, 제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오랫동안 이게 당신이 손필드에서 먹게 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식사일 거요. 내가 그의 곁에 앉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여행이 코앞에 닥쳐 있어서 그런가, 제인? 런던으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식욕이 없어졌어? 오늘 밤에는 앞으로 일을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나는 틀림없는 실체거든. 만져보시오. 무엇보다도 당신이 가장 환영 같아요. 그냥 꿈 같아요. 그가 웃으며 손을 뻗었다. 이게 꿈인가? 그가 내 눈 가까이 손을 들이대며 말했다. 그는 길고 강한 팔과 둥그런 근육질의 힘찬 손을 지니고 있었다. 네, 그걸 제가 만지더라도 이건 꿈이에요. 내가 얼굴 앞에 있는 그 손을 밀어내며 말했다. 식사는 다 하셨어요? 다 했어, 제인. 나는 종을 울려 쟁반을 치우게 했다. 다시 우리 둘만 남자 나는 불을 다시 지피고 나서 내 주인의 무릎께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앉았다. 자정이 다 됐어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렇군. 하지만 제인, 결혼 전날 밤을 나와 같이 새기로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오? 알아요. 적어도 한두 시간은 그 약속을 지킬게요. 자고 싶지는 않아요. 정리는 다 됐소? 다 했어요. 그가 대꾸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모든 일을 마무리했어. 내일 교회에서 돌아오는 즉시 30분 내로 손필드를 떠납시다. 좋아요. 꽤나 특이한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 하고 말을 하는군, 제인. 당신 볼이 아주 발그스름해. 눈도 이상하게 번쩍이고 있어. 당신 괜찮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니 무슨 일이요? 기분이 어떤지 말해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라도 제 기분을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어떤 운명이 올지 누가 알겠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야, 제인. 지나치게 흥분했거나 지나치게 피로해서 그런 거요. 나으리는 차분하고 행복한 기분이세요? 차분해? 아니, 하지만 행복하오, 마음속 깊이. 나는 그에게 시선을 들어 그 얼굴이 표현하는 행복의 신호들을 읽어보았다. 뜨겁게 상기된 얼굴이었다. 그가 말했다. 얘기해봐, 제인. 마음을 억누르는 짐이 있다면 나에게 얘기해서 다 털어내시오. 뭐가 두렵지?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될까봐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제 머릿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새로 들어가게 될 신분이 걱정스러워서 그런가? 이제 시작하게 될 새로운 생활 때문에?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군, 제인. 슬프고 대담한 그 표정과 의조가 나를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는군. 설명을 해보시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어젯밤에는 집에서 떠나 계셨잖아요? 그랬지, 맞아. 아까 당신은 내가 없을 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암시를 했어. 중요한 건 아닐 거야. 아마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그 일이 당신을 심란하게 한 거군. 얘기해 보시오. 혹시 페어팩스 부인이 무슨 말이라도 했나? 아니면 하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나? 당신의 예민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 아니에요. 12시가 울렸다. 나는 탁상시계의 맑은 소리와 떠들썩하게 진동하는 쾌종시계의 울림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아서 몹시 바빴고 또 행복했어요.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신분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마음에 남아 심란하지도 않았고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산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은 저를 애무하지 마세요. 끝까지 제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모든 일이 우리 둘을 위해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날씨도 화창했어요. 바람도 없이 평온한 날이라서 당신의 여행에 관해 근심하거나 안전이 염려스럽지도 않았어요. 저는 차를 마신 후에 잠시 산책을 하며 당신을 생각했어요. 상상으로 보이는 당신이 제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실제로 그리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 앞에 놓인 삶, 그러니까 당신의 삶과 제가 아는 것보다 더 폭넓고 활기찬 생활을 생각했어요. 좁은 개울이 흐르는 얕은 여울과 그것이 흘러들어가는 깊은 바다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도덕주의자들이 왜 이 세상을 황량한 황무지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게는 세상이 장미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니까요. 해질 무렵이 되자 대기가 서늘해지고 하늘이 흐려졌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피가 방금 도착한 웨딩 드레스를 보라며 위층으로 저를 불렀어요. 드레스 상자 안에 당신의 선물이 들어있었죠. 너무나 사치스럽게도 당신이 런던에서 주문하신 베일이었어요. 제가 보석을 받지 않으니까 값비싼 무언가를 받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었겠죠.
저는 그것을 펼치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귀족적인 취향과 평민 신부를 귀족 여인처럼 위장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놀려드릴까 궁리했어요. 출신이 낮은 제 머리의 덮개로 제가 미리 준비해둔 수놓지 않은 네모난 비단 레이스를 당신에게 가져가 당신에게 재산도 미모도 인척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여자에게는 이런 베일이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고 여쭈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눈에 선했어요. 당신의 오만하고 격렬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부호나 귀족의 딸과 결혼하여 재산을 늘리거나 입지를 높여야 할 필요가 없어 하고 말이에요. 로체스터 씨가 끼어들었다. 내 마음을 잘도 읽어냈군, 마녀 같으니. 그런데 베일에서 다른 걸 발견했나? 당신의 표정을 지금처럼 슬프게 만든 단검이나 독이라도 나왔어? 아니에요. 베일에서 본 것은 고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오만함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 악마의 모습에는 익숙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일어났어요. 어제 저녁에는 지금처럼 격하고 거칠게 부는 게 아니라 어물하고 신음하는 듯한 소리로 훨씬 소름 끼치게 불었어요. 저는 당신이 집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이 방으로 들어와 텅 빈 의자와 붉기 없는 벽난로의 풍경을 보니 기분이 오싹해졌어요. 잠자리에 누운 후에도 얼마 동안은 잠이 오질 않았어요. 불안한 흥분이 저를 괴롭혔어요. 점점 강해지는 돌풍 소리가 제 귀에는 애처로운 어떤 소리를 가리고 있는 듯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게 집안에서 나는 소리인지 밖에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바람이 잠잠해질 때마다 분명하지 않은 구슬픈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결국 저는 그게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소리가 그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잠이 들었을 때도 어두컴컴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밤 풍경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났어요. 자꾸만 당신과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장벽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하고 속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잠이 들었을 때는 내내 어느 알지 못하는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주위가 온통 흐릿했어요. 비가 퍼부었어요. 저는 어린아이를 맡아 데리고 있었어요. 아주 작고 어리고 걸을 수도 없이 약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저의 차가운 품에서 떨며 애처롭게 울어댔어요. 당신은 제가 걷는 그 길의 저 멀리 앞에 있는 듯 했어요. 당신을 따라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걸음을 멈추시라고 간청하려고 무지내를 썼는데 제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에 당신은 시시각각 더 멀리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런 꿈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요, 제인? 신경과민이로군. 상상 속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진실한 행복만을 생각하시오.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소, 자넷. 그래,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을 거요. 당신도 그걸 부인하지 못할 거요. 그 말은 당신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어. 나는 분명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던 그 말을 들었어. 너무 음숙했을지는 모르지만 음악처럼 달콤한 말이었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산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에드워드. 날 사랑하나, 제인? 다시 말해봐요. 네, 사랑해요. 제 온 마음을 바쳤어요. 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그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야. 그 말이 고통스럽게 내 가슴으로 스며드는 건 왜일까? 당신이 너무나 진지하고 경건하게 말했기 때문일 거야. 지금 나를 올려다보는 당신의 시선이 숭고한 믿음과 진실과 헌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겠지. 마치 신성한 영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심술궂은 표정을 지어봐, 제인. 당신은 그게 어떤 건지 잘 알잖아? 제멋대로 굴고 쭈삣거리고 야구르게 하는 미소를 지어봐. 날 미워한다고 말해. 나를 놀리고 화나게 해봐. 내 마음을 울리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든 해봐. 슬퍼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나는 게 낫겠어. 제 이야기를 다 끝내면 원하시는 만큼 놀리고 화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제인, 당신이 우울해하는 이유가 그 꿈 때문이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뭐라고 더 있다는 건가?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 미리 말해두지만 난 그렇게 믿고 싶소. 계속해 보시오. 왠지 불안해하는 그의 분위기와 걱정스럽고 초조한 태도가 나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손필드 저택이 황량한 폐허로 변하여 박쥐와 올빼미들의 피난처가 되어 있었어요. 당당하던 건물의 정면은 아주 높다랗고 약해 보이는 껍데기 같은 벽밖에 남지 않은 듯 했어요.
달빛 비치는 밤에 저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여기서는 대리석 벽난로에 걸려 비틀거리고 저기서는 처마 돌림대에서 떨어진 파편에 걸려 비틀거렸어요. 저는 여전히 어느 낯선 어린아이를 셔얼로 감싸 안고 있었어요. 아무리 팔이 아파도 어디에도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무게가 아무리 걸음을 방해해도 아이를 꼭 안고 있어야 했어요. 멀리 길에서 질주하며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게 당신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먼 나라로 떠나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신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미친 듯이 위험을 무릅쓰고 얇은 벽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발밑에서 돌들이 굴러떨어지고 제가 움켜쥔 담쟁이 등골 가지들이 뜯겨 나가고 겁에 질린 아이가 제 목에 매달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드디어 저는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얀 길 위의 점 하나 같은 모습으로 매 순간 작아지는 당신을 보았어요. 강한 돌풍이 불어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좁은 턱에 내려앉았어요. 두려워하는 아이를 무릎에 안고 달랬어요. 당신의 길 모퉁이를 돌아갔어요. 저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벽이 무너졌어요. 제 몸이 흔들렸어요. 아이가 무릎에서 굴러 떨어지고 저도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제인, 이제야 다 끝났군. 모두 서곡에 불과해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빛이 제 눈을 부시게 했어요. 저는 새벽이 됐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양초의 불빛이었어요. 그래서 소피가 방에 들어온 줄 알았죠. 경대에 촛대가 놓여 있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웨딩드레스와 베일을 걸어두었던 옷장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쪽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소피 뭐하고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옷장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났어요. 그 형체가 촛대를 높이 집어들고 옷걸이에 걸린 옷을 살펴보더군요. 소피, 소피. 제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앞으로 몸을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놀랐고 다음에는 당황했어요. 그 다음에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로체스트시. 그건 소피가 아니었어요. 리어도 아니었어요. 페어팩스 부인도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그거는 그 이상한 여자 그레이스 풀도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그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내 주인이 가로막았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엄숙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형체는 손필드 저택에서 한 번도 제 눈에 스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키며 윤곽이 모두 낯설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제인. 순 많은 검은 머리를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린 키 크고 덩치가 좋은 여자 같았어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통으로 된 하얀색 천이었는데 그게 가운인지 이불인지 수의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얼굴을 봤소? 처음에는 못 봤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그녀가 거기 걸려있던 베일을 꺼내더군요. 그걸 들어 올렸어요. 한참 동안 그걸 쳐다보더니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거울로 돌아섰어요. 그 순간 어두운 계란형 거울에 비친 그 얼굴과 이목구비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어떻게 생겼지?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아, 그런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 야만적인 얼굴이었어요. 쉴 새 없이 굴리던 핏발선 눈과 시커멓게 부어오른 그 끔찍한 얼굴을 제발 잊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유령들은 흔히 안색이 창백해 제인. 그건 보라색이었어요. 입술은 퉁퉁 부어 검은 빛이 났어요.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검은 눈썹은 충혈된 눈 위로 쑥 올라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뭐가 생각나는지 말씀드릴까요? 말해보시오. 독일의 고약한 요괴 뱀파이어가 생각났어요. 아, 그게 무슨 짓을 했지? 그 비쩍 마른 얼굴에서 베일을 걷어내더니 두 조각으로 찢어버리고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짓밟았어요. 그 다음에는 창문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더군요. 새벽이 밝아오는 걸 봤는지 촛불을 들고 문으로 걸어갔어요. 제 침대 바로 옆에서 그 형체가 멈춰 섰어요. 이글거리는 눈이 저를 노려왔어요. 제 얼굴 가까이로 촛불을 갖다 대고 제 눈 아래서 훅 불어 그 불을 껐어요. 소름 끼치는 모습이 제 얼굴 위에서 타오르는 것을 의식하고는 저는 평생에 두 번째로 정신을 잃었어요. 딱 두 번째로 공포로 기절해버렸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곁에 누가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날이 훤하게 밝아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얼굴과 머리에 물을 적시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기운은 없었지만 병이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당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자, 이제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떤 여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나치게 흥분한 머리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어.
당신을 조심해서 다뤄야겠군. 나의 보물, 당신 같은 사람의 신경 조직은 거칠게 다루면 안 돼. 염려 마세요. 제 신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진짜였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전에 꾼 꿈들은 그것도 진짜였나? 손필드가 폐의인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로 인해 내가 당신과 떨어져 있어? 내가 눈물 없이 입맞춤도 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당신을 떠나려 하나? 아직은 아니죠. 앞으로 그럴 거라는 말이요. 이미 우리를 또 떼어 놓을 수 없이 묶어줄 날이 시작되었어. 우리가 일단 하나가 되면 그런 정신적인 공포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요. 그건 내가 장담해. 정신적인 공포라고요?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조차 이 끔찍한 방문객의 수수께끼를 설명해 줄 수 없는 지금은 전보다 더 간절하게 그게 악몽에 불과했기를 소망해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니 분명 꿈이었을 거예요, 제인.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환한 빛 속에서 낯익은 물건들의 경쾌한 모습을 보며 용기와 위안을 얻으려고 방을 둘러보았죠. 하지만 양탄자에서 그게 악몽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마주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두 조각으로 찢어진 베일을 본 거예요. 로체스터 씨가 흠칫 몸서리를 치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와락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어느 해로운 것이 당신의 근처에 갔더라도 손상된 것이 그 베일 뿐이었으니 너무나 다행스럽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꽉 끌어안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쾌활한 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 자네트, 내가 전부 설명해 주겠어. 그것의 절반은 꿈이었고 절반은 현실이었어. 여자가 당신 방에 있었던 건 확실해. 그 여자는 틀림없이 그레이스 풀이었을 거요. 당신 입으로도 이상한 여자라고 했잖소?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로 봐도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했지? 메이슨에게는 무슨 짓을 했어? 당신은 비몽사몽간에 그녀가 들어와 움직이는 걸 알아차렸던 거죠. 하지만 열이 올라 그의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그녀의 모습이 실물과 달리 악기처럼 보였던 거지. 흥크러진 긴 머리와 검게 부푼 얼굴, 엄청난 몸집은 상상의 산물, 악몽의 소산이었어. 그 베일을 악의적으로 찢은 것은 진짜였어. 그 여자다운 짓이요. 당신은 내가 왜 그런 여자를 집에 두는지 물어보고 싶을 거요. 우리가 결혼하고 1년 하루만 지나면 그때 이유를 말해주리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이제 만족하겠소, 제인? 그 불가사의에 대한 내 설명을 받아들이겠소? 나는 생각에 잠겼고 사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듯 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만족하는 척했다. 물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대답했다. 1시가 지난 뒤 오래였으므로 나는 이제 그의 곁에서 떠날 준비를 했다. 내가 들고 갈 양초에 불을 붙이자 그가 물었다. 소피가 육아실에서 아델과 같이 자던가? 네. 아델의 침대에 당신이 같이 누울 만한 공간이 있을 거요. 오늘 밤은 아델의 침대에서 같이 자도록 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테고 나 역시 당신 혼자 자는 게 마음이 놓이질 않소. 육아실로 가겠다고 약속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안에서 확실하게 문을 잠가요. 위층에 가면 내일 제 시간에 깨워달라고 부탁한다는 핑계로 소피를 깨우시오. 8시 전에 옷을 입고 아침 식사를 끝내야 하니까 우울한 생각은 이제 그만해요. 우중충한 근심 걱정 따위는 쫓아버려요. 자네트, 바람이 잦아들어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창 유리를 때리던 빗소리도 그쳤군. 이걸 보시오. 커튼을 걸치면서 아름다운 밤이잖소. 그랬다. 하늘의 반이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개어 있었다. 서풍으로 바뀐 바람에 쫓겨가는 구름이 기다란 은빛 기둥이 되어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달빛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살피듯이 내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 나의 자네트는 이제 어떻소? 고요한 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밤에는 이별과 슬픔의 꿈이 아니라 행복한 사랑과 즐거운 결합을 꿈꾸게 될 거요. 이 예언은 절반만 실현되었다. 나는 정말로 슬픔의 꿈을 꾸지 않았지만 기쁨의 꿈을 꾸지도 않았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기 때문이다. 어린 아델을 품에 안고 너무나 평온하고 침착하고 순수하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나의 모든 생명력이 내 몸 안에서 깨어나 웅성거렸다.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나도 일어났다. 내가 침대에서 빠져나올 때 아델이 나에게 매달렸던 게 기억난다. 내 목에서 그녀의 작은 두 손을 풀어내며 입맞춰 주었던 것이 기억난다.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내 울음소리가 아직 고나게 잠든 그녀를 깨울까봐 급히 방을 떠났던 것도 기억이 난다. 그녀는 내 과거 생활의 상징인 듯 했다. 이제 내가 성장을 하고 만나러 가게 될 그는 두려우면서도 감히 기다려지는 내 알 수 없는 미래의 전형이었다. 제26장. 소피가 7시에 와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시간이 꽤나 오래 소요되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마음이 급해진 로체스터 씨는 내가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지 물어보려고 사람을 올려보냈다. 그때 소피는 브로치로 내 머리에 베일을, 괄호 속에 결국은 수놓지 않은 네모난 비단 레이스 이렇게 적어놨네요. 내 머리에 베일을 고정시키는 중이었다. 베일이 고정되다 나는 얼른 그녀의 손밑에서 빠져나왔다. 그러자 그녀가 프랑스어로 소리쳤다. 잠깐요, 거울을 보세요. 여태 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나는 문 앞에서 돌아섰다. 긴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베일을 쓴 모습이 보였지만 평소의 내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제인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로체스터 씨가 계단 밑에서 나를 맞으며 말했다. 왜 이리 꾸물거려? 조바심 나서 폭발하는 줄 알아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다니. 그가 나를 식당으로 데려가 날카롭게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니 백합처럼 아름다우며 내 인생의 자랑일 뿐 아니라 내 눈의 소망이요 하고 선언하고는 아침 먹는데 10분만 주겠다면서 종을 울렸다. 최근에 고용한 하이나나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조언이 마차를 준비하고 있나? 네, 나리. 짐은 내려왔나? 지금 옮기는 중입니다, 나리. 교회로 가서 우드 목사와 서기가 와 있는지 알아봐. 와서 나한테 보고해.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정문 바로 너머에 있다. 하이는 금방 돌아왔다. 우드 목사님은 제의실에서 배기를 입고 계십니다. 마차는 말에 마구를 달고 있습니다. 교회 갈 때는 필요 없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 상자와 짐을 모두 정리해서 묶어놓고 마부도 제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나리. 제인 준비됐소? 나는 일어났다. 우리를 기다리거나 안내해줄 신랑 들러리도 신부 들러리도 친척들도 없었다. 로체스터 씨와 나뿐이었다. 현관홀에 페어팩스 부인이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내 손은 강치를 갖던 소나기에 잡혀 있었다. 나는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의 걸음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단 1초도 지체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런 얼굴을 하고 결혼하는 신랑이 어디 있을까? 한 가지 목적만을 염두에 둔 험악할 정도로 결연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단호한 눈썹 밑으로 이글이글 불타는 눈을 드러낸 신랑이 또 어디 있을까? 그날 날씨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모르겠다. 마찻길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하늘도 땅도 보지 않았다. 내 마음은 내 눈과 함께 로체스터 씨에게로 향해 있었다. 길을 가는 내내 나는 그가 그 과격한 눈빛을 쏘아 땅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듯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가 담대하게 맞서 저항하는 듯한 그 생각이 무엇인지 느끼고 싶었다. 교회 마당의 쪽문에서 그가 멈춰 섰다. 그제야 내가 상당히 숨가빠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그가 말했다. 내 사랑이 너무 잔인한가? 잠시 쉬었다 가지. 나에게 기대요, 제인. 내 눈앞에 차분히 올라와 있던 낡은 회색의 하나님의 집과 첨탑 주위를 맴돌던 땅까마귀와 그 너머로 불거스레하던 아침 하늘을 기억할 수 있다. 초록빛 풀로 덮인 무덤 같은 것도 기억이 난다. 낮에 무덤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익히 낀 묘석에 새겨진 비명을 읽고 있던 2명의 낯선 남자들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알아차린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뒤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연문으로 들어가 예식을 지켜보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로체스터 씨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는 잠시 핏기를 잃었을 내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이마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뺨과 입술이 차갑게 느껴졌다. 얼마 후 내가 기운을 차리자 그는 교회 현관까지 부드럽게 나를 데리고 걸어갔다. 우리는 조용하고 소박한 예배당으로 들어섰다. 낮은 제단 앞에 하얀 제의를 입은 성직자와 그 옆에 서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멀리 구석 쪽에서 움직였을 뿐이다. 내 짐작대로였다. 그 낯선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예배당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로체스터 가문의 납골당 옆에 서서 오랜 세월로 얼룩진 대리석 묘지를 난간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무릎 꿇은 천사 하나가 내란때 마스틴 무어는 1644년에 크로메리 왕당파를 격파한 곳이라네요. 마스틴 무어 전투에서 전사한 메이드 드 로체스터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유해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성찬 제단의 난간에 자리를 잡고 섰다.
내 뒤에서 들리는 조심스러운 발소리에 내가 어깨너머로 흘낏 쳐다보았다. 신사인 듯 보이는 이방인 중의 한 명이 제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예식이 시작되었다. 혼인의 의미가 설명되고 성직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와 로체스터 씨를 향해 약간 몸을 숙이고 말을 계속했다. 그대들 두 사람에게 묻고 요구하느라. 그대들은 모든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두려운 심판의 날에 대답하듯이 그대들 중 누구라도 이 혼인이 법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음을 안다면 지금 그것을 고백하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맺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며 합법적인 혼인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요. 그는 관례대로 말을 멈췄다. 이 말 이후의 침묵이 대답으로 깨진 적이 있을까? 아마 100년에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성직자는 성경에서 눈을 들지도 않고 잠깐 숨을 죽이고 나서 식을 계속하려고 했다. 이미 로체스터 씨에게 손을 뻗고 이 여인을 그대의 혼인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려고 입을 벌렸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 결혼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혼인에는 장애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직자가 말한 사람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서기도 마찬가지였다. 발밑에서 지진이 일어난 듯 로체스터 씨가 약간 흔들렸다. 그는 더 확실하게 발을 고쳐딛고 고개도 눈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계속 진행하시오. 그가 깊고 낮은 어조로 그 말을 한 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었고 우드 목사가 말했다. 지금 주장된 바를 조사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식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뒤쪽의 목소리가 덧붙였다. 예식은 중단되었어. 나는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어. 이 결혼에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들은 채 하지 않았다. 완고하고 딱딱하게 서 있었다. 내 손을 쥔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뜨겁고 세게 잡고 있었다. 창백하고 탄탄하고 넓은 그 이마에는 이 순간 정말 깎아놓은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잔잔하고 주의 깊게 그러면서도 야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드 목사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 장애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극복될 수 없는 장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발언자가 앞으로 나와 난간에 기댔다. 그는 또렷하고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하지만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 장애는 단순히 이전 결혼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로체스터 씨에게는 현재 살아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천둥 소리에도 흔들린 적 없는 나의 신경들이 이 나지막한 말소리에 흔들렸다. 서리빨이나 불꽃을 느낀 적 없는 나의 피가 미묘한 격렬함으로 흔들렸다. 격렬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의식을 잃을 염려는 없었다. 로체스터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온통 무색의 바위 덩어리였다. 그의 눈은 섬광 같기도 하고 부싯돌 같기도 했다. 그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에 반항하고 있는 듯 보였다. 말이 없었다. 미소도 없었다. 나를 인간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허리에 팔을 감아 나를 옆에 못 박아둘 뿐이었다. 그가 회방꾼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런던 땡땡가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브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내 하나를 억지로 떠맡길 셈이요? 당신에게 아내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은 인정하거든요. 그녀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이름이 뭐고 양친이 누구고 거주지는 어디인지. 그러죠. 브릭스 씨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비음 섞인 공식적인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나는 땡땡땡땡년 10월 20일, 15년 전이었답니다. 10월 20일에 잉글랜드 땡땡주의 펀딘 장원과 땡땡 카운티의 손필드 저택의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트가 상인인 조너스 메이슨과 크리올은 서인도 제도의 유럽 출신 이주민의 후손이랍니다. 크리올의 딸인 그의 아내 앙뚜아네트의 딸이자 나의 여동생인 버사 앙뚜아네트 메이슨과 자마이카의 스페인타운 땡땡 교회에서 결혼하였음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다. 결혼 기록은 교회 등록부에 보관되어 있다. 사본은 현재 내가 소지하고 있다. 서명 리처드 메이슨. 그것이 진짜 서류라면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내 아내로 언급된 여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오. 그녀는 3개월 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하고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증인이 있습니다. 그의 증인에는 당신도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걸 내놓으시오. 내놓지 못할 시에는 각오하시오. 우선 증인을 세우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메이슨 씨, 부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로체스터 씨가 그 이름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강한 떨림이 그를 훑고 지나갔다. 그의 옆에 붙어있는 나에게도 그의 몸으로 치닫는 분노 그리고 절망의 발작적 경련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뒤에서 우물거리고 있던 두 번째 이방인이 가까이 왔다. 창백한 얼굴이 변호사의 어깨 너머로 나타났다. 그렇다. 그는 메이슨 그 사람이었다. 로체스터 씨가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여러 번 말했듯이 그의 눈은 검은색이었다. 지금은 그 검은색 속에 황갈색, 아니 핏빛이 서려 있었다. 그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가슴에서 올라와 번져가는 불길로 인해 올리브색 뺨과 이마가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꿈틀거리더니 억센 팔을 들어 올렸다. 그는 메이슨에게 주먹을 날려 교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제 한 방이면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메이슨은 몸을 움츠리며 가냘픈 목소리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외쳤다. 로체스터 씨의 얼굴에 차가운 경멸이 내려앉았다. 해충이 나무를 시들게 하듯이 그의 격정이 사그라졌다. 단지 한마디를 물었을 뿐이다. 너가 무슨 할 말이 있지? 하얗게 질린 메이슨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이 새어나왔다. 똑똑히 대답하지 못하면 악마가 농간을 부리는 거다. 다시 묻겠다. 너가 무슨 할 말이 있지? 나으리, 성직자가 끼어들었다. 신성한 장소에 계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메이슨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이분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용기를 내요. 그리낌 없이 말하시오. 변호사가 재촉했다. 그녀는 지금 손필드 저택에 살고 있어요. 메이슨이 보다 분명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4월에 거기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난 그녀의 오랍이에요. 이번엔 성직자가 소리쳤다. 그럴 리가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살았는데 손필드 저택에 로체스터 부인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로체스터 씨의 입술이 험악한 미소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중얼거렸다. 못 들었겠지 맹세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다는 말이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단단히 신경 썼으니까. 그는 생각에 잠겼다. 10분 동안 자기의 자아와 상의하는 듯 했다. 그가 결심을 굳히고 그 결심을 알렸다. 이젠 충분해. 모든 건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법이야. 총구에서 나오는 탄환처럼 우드 목사 기도서를 덮고 제의를 받으시오. 서기에게 존 그린 자네는 교회를 떠나게. 오늘 결혼식은 진행되지 않을 거야. 그 남자가 그의 말을 따랐다. 로체스터 씨는 대담하고 무모하게 말을 이었다. 중혼은 흉한 단어야. 그래 나는 중혼자가 될 작정이었어. 하지만 운명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군. 아니면 신의 뜻이 나를 방해했던지. 아마 후자겠지. 이 순간 나는 악마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야. 저기 저 목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요. 가장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은 구더기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져야겠지. 여러분 나의 계획은 틀어졌어. 이 변호사와 그의 고객이 한 말은 사실이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와 결혼한 여자는 살아있어. 당신은 저기 저 집에 로체스터 부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지. 우드 목사. 하지만 그곳에 갇혀 감시당하는 이상한 광인이 있다는 소문은 여러 번 들어봤을 거요. 어떤 이는 그녀가 나의 배다른 누이라고 당신에게 속삭였을 거야. 어떤 이는 나에게 버림받은 애인이라고 했겠지. 이제 그녀가 15년 전에 나와 결혼한 내 아내라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리다. 이름은 버사 메이슨이요. 지금 창백한 얼굴로 사지를 떨어내며 용감한 남자가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단호한 인간의 누이지요. 기운을 내게 리처드. 나를 두려워하지 마. 자네를 때리니 차라리 여자를 때리겠어. 버사 메이슨은 미쳤어. 미치광이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요. 3대 때 천치와 광인들이 판치던 집안. 그녀의 어미 크리올은 미치광이 술고래였어. 내가 그 딸과 결혼한 후에 알아낸 사실이지. 전에는 다들 집안의 비밀에 대해 쉬쉬했으니까. 착실한 딸내미답게 버사는 두 가지 점에서 제 어미를 빼다 박았더군. 나는 매력적인 아내를 맞았던 셈이지. 순진하고 현명하고 얌전하다고나 할까? 당신들은 내가 행복한 남자였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을 거요. 별의 별 장면들을 다 경험했거든. 아, 내가 얼마나 굉장한 경험을 했는지 당신들이 알아야 하는데. 하지만 더 설명하지는 않겠소. 브릭스 우드 메이슨. 저 집에 가서 폴 부인의 환자인 나의 아내를 만나보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겠소.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과 소가 결혼하게 됐는지 보시고 내가 이 혼인 계약을 깨고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동정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시오. 그는 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이 여자는 이 넌들이 나는 비밀에 대해 당신보다 더 몰랐어. 우드. 모든 것이 온당하고 정당한 줄로 알았지. 이미 고약하게 정신이 돌아 짐승처럼 되어버린 여자와의 사기 결혼에 묶여있는 이 비참한 놈과 허위 결혼을 하게 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요. 다들 갑시다. 따라오시오.
그는 여전히 나를 꽉 붙잡고 교회를 떠났다. 세 남자가 뒤를 따랐다. 저택의 현관 앞에 마차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로체스터 씨가 차갑게 말했다. 마차를 차고로 돌려보내. 존, 오늘은 쓸 일이 없어. 우리가 들어서자 페어팩스 부인과 아델과 소피와 리어가 우리를 맞아 축하 인사를 하려고 다가왔다.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소리쳤다. 물러나 모두들. 축하 따위 집어치워. 누가 그런 거 듣고 싶대? 난 듣고 싶지 않아. 이미 15년이나 늦었어. 그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다른 신사들에게 따라오라고 신호하며 계속 걸어가 계단으로 올라갔다. 신사들이 뒤따라왔다. 우리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나 3층으로 향했다. 로체스터 씨의 곁새가 낮고 검은 문을 열었고 거대한 침대와 그림이 그려진 캐비넷과 테피스터리로 꾸며진 방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 방을 알고 있겠지, 메이슨? 우리의 안내자가 말했다. 그녀가 여기서 자네를 물어뜯고 찔렀잖아. 그가 벽에 걸려있는 것을 들어올리자 두 번째 문이 나타났다. 그 문도 열렸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 높고 튼튼한 철망으로 둘러싸인 난로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사슬에 걸린 램프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그레이스 풀이 냄비에 무언가를 요리하는 듯 불가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 방의 안쪽 그 캄캄한 곳에서 형체 하나가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게 무엇인지 인간인지 야수인지 첫눈에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양새였다. 괴상한 야생 짐승처럼 와락 잡아 채기도 하고 어르렁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옷을 입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검은 머리칼이 갈기처럼 거칠게 흐트러져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안녕하신가 폴 부인? 자네는 어떤가? 오늘 자네의 환자 상태는 어떤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레이스가 끓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벽난로 시렁에 올리며 대답했다. 조금 심통이 나 있지만 포악하지는 않아요. 사납게 울부짖는 소리가 그녀의 호의적인 보고를 거짓이라고 이르는 듯했다. 옷 입은 하이에나가 몸을 일으키더니 그 뒷발로 커다랗게 일어섰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레이스가 소리쳤다. 아이고 그녀가 나리를 보고 있어요. 나가시는 게 낫겠어요. 잠깐만 그레이스 잠시만 있게 해주시오. 그러면 조심하세요. 나리 맙소사 조심하세요. 그 광인이 포효했다. 흥커러진 머리채를 얼굴에서 치우고 그 방의 손님들을 난폭하게 노려보았다. 나는 그 보라색 얼굴을 부어오른 이목구비를 금방 알아차렸다. 폴 부인이 그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로체스터 씨가 그녀를 옆으로 밀치며 말했다. 비키시오. 지금은 칼을 안 가지고 있겠지. 게다가 나도 조심하고 있어. 그녀가 뭘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도 교활해서 인간의 분별력으로는 그 강교한 술책을 알아낼 수 없어요. 그만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메이슨이 속삭였다. 꺼져버려. 그의 매부가 충고했다. 조심하세요 하고 그레이스가 소리쳤다. 세 신사가 동시에 물러났다. 로체스터 씨는 나를 자신의 뒤로 밀어냈다. 그 광인이 와락 덤벼들어 그의 목을 잔인하게 움켜쥐고는 그의 뺨을 물어뜯으려 했다. 그들이 그 격투를 벌였다. 그녀는 키가 남편과 엇비슷한 데다가 살집까지 있는 커다란 여자였다. 이 싸움에서 남자 못지않은 완력을 보여주었다. 강인한 체력을 지닌 그의 숨통이 졸릴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가 잘 겨냥해서 강타를 날리면 그녀를 처리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씨름을 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두 팔을 제압했다. 그레이스 풀이 건네준 끈으로 그녀의 팔을 뒤로 묶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밧줄로 그녀를 의자에 붙잡아 맸다. 이 일이 진행되는 내내 여자는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발작하듯이 뛰어올랐다. 그 후에 로체스터 씨가 구경꾼들을 향해 돌아섰다. 신랄하고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내 아내요. 이런 게 내가 알고 있는 부부의 포옹이요. 이런 것이 나의 여가 시간을 위로해주는 애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은 여기 이 여자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지옥의 문턱에서도 이렇게 엄숙하고 조용하게 서서 악마의 난동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여자. 나는 저 지독한 스튜를 먹고 난 후의 입가심으로 이 여자를 원했소. 우드, 브릭스, 차이를 보시오. 저 빨간 눈알과 이 깨끗한 눈을, 저 가면과 이 얼굴을, 저 거대한 덩치와 이 모습을 비교해보고 복음의 사제와 법의 대리인인 당신들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비판하시오. 이제 떠나주시오. 나는 이 대단한 보물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하니. 우리 모두는 그 방에서 물러났다. 로체스터 씨는 그레이스 풀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리기 위해 잠시 더 남아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변호사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모든 비난으로부터 벗어났소. 메이슨 씨가 마데이라로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면 당신의 삼촌이 기뻐하실 거요. 그때까지 살아계신다면 말이요. 제 삼촌이요? 그분이 어떠신데요? 그분을 아세요?
메이슨 씨와 당신의 삼촌은 서로 아는 사이요. 에어 씨는 여러 해 동안 푼살에서 메이슨 씨 집안과 거래를 해왔죠. 당신의 삼촌이 로체스터 씨와의 결혼을 언급한 당신 편지를 받았을 때 우연히 자메이카로 돌아가는 길에 건강회복차 마데이라에 머물고 있는 메이슨 씨와 함께 있었어. 에어 씨는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계신 나의 고객이 로체스터라는 신사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요. 짐작하시겠지만 메이슨 씨는 몹시 놀라고 걱정스러워서 진상을 다 털어놓았어.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삼촌은 지금 병환 중이시오. 그 병의 성격과 폐병이지요. 이렇게 관로가 되어 있고 성격과 병세로 보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 영국으로 건너와 당신을 드세서 빼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메이슨 씨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 거짓 결혼을 막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게 된 겁니다. 급하게 서둘러 왔는데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당신도 물론 다행스러우시겠죠? 당신이 마데이라에 도착하셨을 때 삼촌분이 살아계실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메이슨 씨와 함께 돌아가라고 충고하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에어 씨에게 연락이 오거나 그분에 관한 소식이 들릴 때까지 영국에 남아있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더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메이슨 씨에게 물었다. 아니, 없어요. 그만 떠납시다. 불안이 가득 담긴 대답이었다. 그들은 로체스터 씨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현관문으로 퇴장했다. 성직자는 거의 오만불손한 교구민에게 몇 마디 훈계나 책망을 하기 위해 남아있었다. 그 후에 그도 출발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반쯤 열린 문가에 서서 그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가 떠난 뒤 나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빗장을 잠가 방 안에 나를 가두었다. 울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았다. 그러기에 나는 너무나 차분한 상태였다. 기계적으로 웨딩드레스를 벗고 이제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입었던 모직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기운이 없고 피곤했다. 탁자에 두 팔을 기대고 그 위에 머리를 얹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끌려다니고 인도되는 대로 위아래로 따라다니기만 했다. 줄줄이 이어지는 사건과 비밀의 폭로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생각을 했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 광인과의 짤막한 만남을 제외하면 모든 게 조용했다. 교회에서의 사건도 그리 시끄럽지 않았다. 감정 폭발이나 큰 소리 나는 격론이나 언쟁도 반항이나 도전도 눈물이나 흐느낌도 없었다. 몇 마디 말로 그 결혼을 반대하는 발언이 차분하게 이루어졌다. 로체스터 씨의 짧고 엄한 질문에 대답과 설명이 이어지고 증거가 제시되었다. 나의 주인은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다음에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회원꾼들은 사라졌고 모든 게 끝났다. 나는 평소처럼 내 방에 앉아 있었다. 뚜렷한 변화 없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였다. 나를 때리거나 해치거나 불구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어제의 제인 에어는 어디 있는가? 그녀의 인생은 어디 있는가? 그녀의 앞날은 어디에 있는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신부가 될 뻔했던 제인 에어는 다시 춥고 외로운 여자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빛을 잃고 그녀의 앞날은 황량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서리가 내렸다. 6월에 12월의 하얀 눈보라가 몰아쳤다. 익은 사과에 얼음이 덮이고 눈보라가 꽃을 피운 장미들을 짓뭉겼다. 풀밭과 옥수수밭에 얼어붙은 덮개가 깔렸다. 어젯밤에 가득한 꽃들로 얼굴을 붉히던 길들이 오늘은 아무도 밟지 않는 눈으로 덮여 자취를 감추었다. 12시간 전만 해도 열대지방의 숲처럼 울창하고 향긋하게 흔들리던 나무들이 지금은 노르웨이의 겨울 소나무 숲처럼 하얗게 황량하고 황폐하게 펼쳐져 있었다. 내 희망들은 모두 죽었다.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 땅의 장자들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음산한 운명에 얻어맞았다. 나는 어제 그토록 활짝 피어나 빛을 발하던 나의 소중한 소망들을 바라보았다. 그 소망들은 이제 다시는 되살아날 수 없이 싸늘하게 굳어버린 흙빛의 송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내 사랑을 보았다. 내 주인에게 바쳤던 감정, 그가 불러냈던 감정이었다. 그것이 차가운 요람에서 견디는 아이처럼 내 가슴에서 부들거렸다.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다. 로체스터 씨의 품으로 찾아 들어갈 수도 없고 그의 가슴에서 온기를 끌어낼 수도 없었다. 아, 내 사랑은 더는 그에게로 향할 수 없었다. 믿음이 시들었기 때문에, 신뢰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로체스터 씨는 이제 내가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전에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욕할 생각이 없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흠이 없어야 하는 진실의 특성이 그에게서 사라졌다. 나는 그의 곁에서 떠나야 했다. 그것은 확실했다.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마 틀림없이 손필드에서 서둘러 나를 내보낼 것이다.
그는 나에게 진실한 애정을 가졌던 게 아닐 것이다. 변덕스러운 정열에 불과했으리라. 그것이 방해를 받은 지금 더는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그의 앞길을 가로지르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정오스러워할 것이다. 아, 내 눈이 얼마나 멀었던가. 나의 행위는 어찌 그리 어리석었을까. 나는 눈을 감고 또 그 눈을 가렸다. 소용도 지는 어둠이 내 주위로 포류하는 듯 했고 검고 혼란스러운 홍수처럼 성찰이 찾아들었다. 나는 자포자기 상태로 무기력하게 늘어져 말라붙은 거대한 강바닥에 누워있는 느낌이었다. 먼 산에서 봇물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급류가 밀려오는 게 느껴졌다. 일어날 의지도 달아날 힘도 없었다. 죽기를 갈망하며 맥없이 누워있었다.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내 안에서 여전히 생명의 기운처럼 고동쳤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 기억이 무언의 기도를 낳았다. 속삭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인 것처럼 그런 말들이 나의 캄캄한 마음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녔다. 하지만 말을 할 기운조차 없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급류가 가까이 왔다. 나는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청을 들이지 않았다. 내 두 손을 모으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술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닥쳐왔다. 묵직하고 엄청난 힘으로 나를 집어삼켰다. 의지할 데 없는 나의 인생, 잃어버린 내 사랑, 죽어버린 내 희망, 죽도록 얻어맞은 나의 믿음, 이 모든 것에 대한 의식이 암울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내 위에서 강력하게 요동쳤다. 그 쓰디쓴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내가 쓸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 그대로였다.